오징어 게임 시즌2가 새롭게 펼쳐낸 이야기는 단순히 시즌1의 속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시즌1에서 보여주었던 빈부격차와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의 서바이벌은 더없이 충격적이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전작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한층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동시에 게임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얼마나 더 철저하게 인간성을 파괴하고 변질시킬 수 있는가를 면밀히 탐구하려 합니다. 시즌1의 결말부에서 기우는 공항에서 떠나지 않고 되돌아섬으로써 이 부조리한 체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시즌2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서 항공권마저 포기한 채 다시 서울로 돌아온 기우는 머리 뒤에 몰래 삽입된 추적기를 직접 떼어내는 장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수동적 생존자가 아닌 능동적 반격자로 자리 잡습니다. 이 장면은 기존의 기운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시즌1 내내 불운과 무력감에 시달리던 인물이 이제 목숨을 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게임의 주최측을 찾아내려 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자칫 미친 짓이라 볼 수도 있는 기운의 집요함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런 기운의 광적인 집념은 동시에 그가 시즌1에서 얻은 엄청난 상금과 트라우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기우는 이미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처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몽을 꾸고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는 그의 모습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그 지옥 같은 게임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일종의 자기 구원적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훈이 사채업자 김정래와 최우석에게 돈을 주고 지하철 일대를 2년 가까이 샅샅이 뒤지게 만들었다는 설정은 극단적인 의지의 표출이자 끝모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심리적 발버둥이라 할 만합니다. 반면 시즌1에서 사망 혹은 실종으로 처리된 줄 알았던 경찰 황준호가 941생으로 살아 돌아와 교통경찰로 근무하게 된 전개 역시 설마 아직 살아있는 건가 시청자들에게 희미한 희망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는 게임의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해 무력감에 빠져 있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진실을 호소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는 상태입니다. 이 설정은 현대 사회에서의 공권력이 어떠한 구조적 벽에 부딪힐 때 얼마나 쉽게 무력화되는지를 보여주고, 권력을 손에 쥔 세력이 얼마나 조직적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시즌2가 공권력과 게임, 조직의 대치를 한층 복잡하게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현실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떠올릴 만한 거대 자본과 부패 권력 앞에 무력해진 국가 시스템의 단면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죠. 시즌2가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더 폭넓은 사회적 약자들을 인물 군상으로 불러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사채업자와의 갈등 끝에 동맹 관계로 변한 김정래,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고 방황하는 노을, 심각한 병에 걸린 딸을 살리려는 경석 등은 모두 돈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극단적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들이 진행요원으로 포섭되거나 게임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겉으로 보면 각각 다르지만 결국 자본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옥죄고 무력화하는가라는 하나의 물음에서 만납니다. 이는 이미 시즌1에서 채무자 집단이 극한의 서바이벌에 뛰어든다는 설정을 넘어 현 시대에 존재하는 온갖 빈곤, 질병, 가정 문제를 하나의 부조리 극장으로 압축해내는 것입니다. 스토리 전개 또한 한층 더 잔혹하고 치밀해졌습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딱지치기가 더욱 파격적인 방식으로 재등장하고, 탑골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빵과 복권을 제시하는 장면은 당장 먹을 것을 택할 것인가, 막연한 희망을 택할 것인가라는 도박적 선택을 상징화하여 빈곤층이 극단적인 삶의 갈림길에서 맞닥뜨리는 유혹과 절망을 극적으로 비춥니다. 러시안 룰렛, 심지어 탄창 6칸 중 5칸의 실탄을 넣어놓는 카프카스 룰렛이 등장해 전작보다 폭력적 긴장감이 훨씬 높아진 것도 인간 생명이 이토록 가볍게 소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재차 확인시킵니다. 나아가 이 시즌이 인상적인 이유는 기운과
일행이 드디어 게임 조직을 전복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시즌 1에서는 각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살아남느라 바빴다면 시즌 2에서는 병정들의 총을 빼앗고 본부로 쳐들어가는 등 집단적 반란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스파이의 배신과 내부 갈등, 권력이 은밀히 준비해둔 안전장치 등으로 인해 결국 실패로 치닫게 된다는 결말은 체제 전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냉혹하게 보여줍니다. 시즌 1이 강렬한 서바이벌 스릴러로 사회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면 시즌 2는 훨씬 복잡한 권력의 네트워크, 부패 조직, 국제적 차원의 은밀한 자본을 해부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거나 폭로하는 일이 정말 가능하겠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더해 참혹한 오인 육각운동회, 짝짓기 게임 등을 통해 극도로 치열해진 배신과 연대가 교차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인간 심리의 양면성을 다시금 체감하게 만듭니다. 극한 상황에 몰린 인물들은 이기심과 탐욕, 혹은 살아남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합리화하지만 동시에 어떤 캐릭터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특히 딱지남에게 내가 이 총으로 나를 쏴도 좋다고 내놓고도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자 스스로 자살에 가까운 선택을 해버리는 대목은 인간이 가진 잔혹성과 연민, 자멸적 자존심이 어떻게 뒤엉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카미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색채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극한의 부조리 앞에서 인간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절절하게 묻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노을 같은 진행 요원 캐릭터를 추가함으로써 게임에 참여하는 자들만 불쌍한 희생양인가, 아니면 진행 요원도 자신만의 사연을 지닌 또 다른 피해자인가라는 시각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노을이 겪는 내부 갈등이나 조직 내 장기 밀매를 반대하다가 동료 요원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건 등은 권력 체제 안에서 하위 관리자로 편입된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타락하거나 혹은 살아남기 위해 부조리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때 이들의 내면엔 나는 이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결국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어버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자리하며 시청자들도 처절한 공감 혹은 혐오의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결국 시즌 2는 현실, 사회의 빈부격차나 부패 권력, 그리고 개인의 윤리적 고민을 훨씬 입체적으로 다루면서 작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스토피아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게임 참가자들이 집단으로 병정의 무기를 빼앗아 반격해보지만 끝내 압도적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많은 동료를 잃게 된 결말은 영웅놀이의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사와 배신이 난무하고 스파이나 내부 배신자가 극적인 충격을 더해 시청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실제 시청자들에게 만약 내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강렬한 심리적 투영을 일으켜 극적 긴장과 몰입을 한층 높이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잔혹한 드라마가 과연 진짜 허황된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극 중에서 벌어지는 인물 간 배신, 공권력의 무력함, 글로벌 자본의 암흑 같은 설정들은 현실에서도 형태만 다를 뿐 늘 존재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즌 2가 확장한 서사는 결국 자본과 권력이 얼마나 인간을 상품처럼 소비하는가, 그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그리고 과연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같은 철학적 사회학적 질문을 집요하게 반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시나리오는 전작의 사회 비판적 색채를 한층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극도로 잔혹해진 게임, 규칙과 다층적인 인물 서사를 통해 누구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무거운 방식으로 은유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각 캐릭터가 처한 상황은 생존 본능 대 죄책감, 공포 대 연대 등의 이중적 갈등을 겪게 하고, 철학적으로는 부조리한 체제 안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지 또는 끝내 저항하다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지를 묻는 실존주의적 물음을 던집니다. 그로 인해 시청자들은 단순한 서바이벌 스릴러를 넘어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인간의 내면적 어둠에 대해 한층 깊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기운이 결국 무력하게 잡히고
자신의 동료가 처참하게 사살당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한다는 결말은 시청자로 하여금 시즌 3이나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절로 상상하게 만드는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정말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방법은 없을까?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하는 의문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즌 1에서 시작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충격은 이제 단순한 생존 게임을 넘어 자본주의 극단과 권력의 부패,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인간성을 다루는 디스토피아적 연극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즌 2는 전편의 충격적 재미를 뛰어넘어 훨씬 더 어둡고 심오하며 동시에 우리 현실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관람자가 느끼는 긴장과 공포, 그리고 막연한 동요는 결코 허황된 공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은밀히 작동하는 부조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작품이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질문은 정말 이건 작품 속 허구에 불과한가 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혹은 분노할 수도 있으며 그만큼 한편으로는 바꾸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시즌 2가 남긴 거대한 숙제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셈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막연히 픽션이라 여기고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도 만연한 구조적 병폐와 그에 희생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인가? 오징어 게임이 잔혹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조차 무언가가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하도록 뒤흔드는 그 여운, 바로 그것이 시즌 2가 던진 최후의 질문이며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